혹시 오늘 하루 누구와 대화를 나누셨나요? 아침에 눈 뜨고 나서 지금까지 목소리를 내서 말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한 번도 없으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꼭 들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권영만입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그냥 늙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응급신호에 가까운 한 가지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데 당연히 말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가까이 진료하면서 본 결과 이 상태를 방치하신 분들 중 상당수가 결국 큰 문제를 맞이하셨습니다. 실제로 75살 남성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셨는데 자녀분들은 다른 도시에 계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오는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말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가게에 가서도 그냥 물건 값만 내고 나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하셨답니다. 나는 원래 말이 없는 성격이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자꾸 깨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했습니다.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분 스스로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나이 들면 다 이런가 보다. 그렇게 넘기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8개월 뒤 자택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셨습니다. 이웃분이 며칠째 신문이 쌓여 있는 걸 보고 신고를 하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뇌졸중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고독사나 심각한 건강 악화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신호가 바로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이건 그냥 감성적인 말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말을 하고 표정을 주고받고 누군가의 반응을 확인하는 과정이 우리 뇌와 신체 전체에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나는 살아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가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서서히 꺼지기 시작합니다. 뇌는 활동을 줄입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심장과 혈관에 부담이 갑니다. 이건 그냥 외롭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체가 실제로 손상되는 과정입니다. 하루 종일 말을 안 하시는 분들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수면 장애입니다. 밤에 자다가 자꾸 깨거나 아예 잠이 안 오거나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못 주무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낮 동안 충분한 자극을 받지 못하면 밤에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긴장이 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식욕 감퇴입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때우게 됩니다. 그러면 영양 상태가 나빠집니다. 근육이 줄고 기력이 떨어집니다. 외출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더 집에만 있게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세 번째, 기억력과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건 정말 무섭습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빠르게 퇴화합니다. 특히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 계획을 세우는 영역이 먼저 약해집니다. 그러면 점점 말하기가 귀찮아집니다. 약속을 잡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그냥 집에 있고 싶어집니다. 여기까지 오면 거의 돌이키기 어려운 단계로 접어든 겁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라고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늙음이 아닙니다. 고립입니다. 고립은 병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하게 하냐면 정말 많은 분들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70대, 80대에도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매일 누군가와 말을 주고받습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가거나 이웃과 인사를 나누거나 자녀에게 전화를 하거나 친구를 만납니다. 반대로 고독사로 발견되신 분들, 심각한 우울증이나 치매로 입원하신 분들의 공통점도 명확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만 켜놓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은 대화가 아닙니다. 누군가 말을 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일방적인 소음입니다. 우리 뇌는 그걸 압니다. 진짜 사람과 나누는 말과 텔레비전 소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나는 외롭지 않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만약 여러분이 오늘 하루 아직 아무와도 말을 나누지 않으셨다면 이건 경고 신호입니다.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적색 경보입니다. 지금 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십시오. 자녀에게, 친구에게, 형제자매에게. 아니면 내일 아침 가게에 가서 점원에게 인사를 하십시오. 날씨가 좋네요.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학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로움이 우리 몸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의학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아시면 이게 왜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인지 확실히 이해하실 겁니다. 먼저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코르티솔입니다. 이 호르몬은 원래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옛날 원시시대에 맹수를 만났을 때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빨리 도망갈 수 있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만성적인 외로움, 고립 상태에 있으면 이 코르티솔이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고립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혼자다. 위험하다.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런 신호가 계속 가는 겁니다. 이 상태가 며칠, 몇 주, 몇 달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코르티솔이 계속 높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코르티솔은 면역 세포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은 독감이나 폐렴 같은 감염병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둘째, 혈관이 손상됩니다. 코르티솔은 혈압을 올립니다. 혈관을 긴장시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동맥경화가 빨라집니다. 그러면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노인들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30% 가까이 높습니다. 셋째, 혈당 조절이 안 됩니다. 코르티솔은 혈당을 올립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 악화됩니다. 당뇨가 없던 분들도 당뇨 전 단계로 갑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도 더 빨리 망가지고 신장도 나빠지고 눈도 나빠집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뇌가 위축됩니다. 이건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만성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의 뇌를 MRI로 찍어보면 특정 부위가 실제로 작아져 있습니다. 어느 부위냐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 그리고 계획과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치매 위험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2배 반 정도 높습니다. 2배 반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담배 15개비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담배는 끊으려고 노력하면서 외로움은 그냥 참으면 되는 감정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건 큰 오해입니다. 외로움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체적 위협입니다. 우리 몸은 고립을 생존의 위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온몸에 경보를 울립니다.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수면이 깨집니다. 식욕이 사라집니다.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립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외로우면 우울해집니다. 우울하면 밖에 나가기 싫어집니다. 밖에 안 나가면 더 외로워집니다. 더 외로우면 더 우울해집니다. 이 고리가 한번 시작되면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 중에 의사 선생님, 저는 아무도 안 만나고 싶어요. 사람들이 귀찮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느끼시는 게 바로 고립의 증상입니다. 정상적인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만나기 싫다는 건 이미 뇌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이건 성격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 상태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 원래 그런 성격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격적으로 내향적인 분들은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아무와도 말을 섞지 않는 건 내향적인 것과 다릅니다. 그건 고립입니다. 내향적인 사람도 최소한의 사회적 접촉은 필요합니다. 아주 짧은 대화라도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신호를 받습니다. 나는 연결되어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신호가 없으면 우리 몸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건강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체크해 보십시오. 밤에 잠을 잘 주무십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십니까? 식사를 제대로 하십니까? 일주일에 몇 번이나 밖에 나가십니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날이 일주일에 며칠입니까?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아니요라면 지금 바로 행동을 바꾸셔야 합니다. 늦기 전에 바꾸셔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느냐?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 번째,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그냥 누워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세수를 하시고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뇌에 지금은 활동할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잠옷 차림으로 하루 종일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나갈 일도 없고 볼 사람도 없는데 뭐 하러 옷을 갈아입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위험한 습관입니다.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하루와 밤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우리 뇌도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헷갈립니다. 그러면 수면 리듬이 깨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 무조건 세수하시고 옷 갈아입으십시오. 그리고 커튼을 여십시오. 햇빛을 보십시오. 햇빛은 우리 몸의 시계를 맞춰줍니다.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저녁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잠을 잘 자게 해줍니다. 두 번째, 집 밖으로 나가십시오. 매일 최소한 한 번은 나가십시오. 목적지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동네 한 바퀴 걸으셔도 됩니다. 가게에 물 한 병 사러 가셔도 됩니다. 은행에 가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집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웃을 만나면 인사를 하게 됩니다. 가게 점원에게 고맙습니다 한마디라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접촉입니다.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뇌는 이 짧은 접촉만으로도 신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면 몸도 움직이게 됩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유지되고 뇌에 산소가 공급됩니다. 집에만 있으면 몸이 굳습니다. 근육이 줍니다. 그러면 더 나가기 싫어집니다. 세 번째, 하루에 최소 3번 다른 사람과 말을 주고받으십시오. 3번입니다.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가게에 가서 안녕하세요 한마디. 이게 한 번입니다. 점심때 자녀나 친구에게 전화해서 밥 먹었어? 한마디. 이게 2번입니다. 저녁에 이웃을 만나서 날씨 좋네요 한마디. 이게 3번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길게 대화할 필요 없습니다. 심오한 얘기를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을 주고받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뇌는 말을 할 때 여러 영역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언어 영역, 감정 영역, 기억 영역, 계획 영역이 다 움직입니다. 이게 뇌를 깨워줍니다. 네 번째,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약속을 잡으십시오. 작은 약속이라도 좋습니다. 친구와 차 한잔, 동네 경로당에 가기,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교회나 절에 가기, 뭐든 좋습니다. 약속이 왜 중요하냐면 약속은 하루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있으면 그날은 일어나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씻어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이게 전체 일주일을 지탱합니다. 약속이 하나도 없으면 날짜 감각이 흐려집니다. 오늘이 월요일인지 목요일인지 모릅니다. 시간이 그냥 흘러갑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시간 감각을 잃으면 자기 자신도 잃습니다. 5번째, 전화를 활용하십시오. 직접 만나기 어려우시면 전화라도 하십시오. 자녀에게, 형제자매에게, 옛날 친구에게. 일주일에 2-3번만 하셔도 됩니다. 전화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나 괜찮아. 걱정 마. 만 말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요즘 좀 외롭다.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모릅니다. 괜찮다고 하시면 정말 괜찮은 줄 압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전화를 받기만 하지 마시고 먼저 거십시오. 상대가 바쁠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님 전화를 기다립니다. 안 바쁘면 받을 거고 바쁘면 나중에 다시 걸 겁니다. 먼저 전화를 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능동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6번째, 식사를 혼자 드시더라도 제대로 차려 드십시오. 상위에 반찬 2-3가지라도 놓으시고 앉아서 드십시오. 서서 대충 먹거나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면서 먹지 마십시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식사는 하루의 리듬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 세 번의 식사가 하루를 나눠줍니다. 이걸 대충 넘기면 하루가 흐릿해집니다. 식사를 제대로 하시면 하루의 구조가 생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같이 식사하십시오. 자녀와 친구와 이웃과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행위입니다. 같이 먹으면 말도 하게 되고 웃기도 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7번째, 작은 목표를 정하십시오. 오늘 할 일 하나, 이번 주에 할 일 하나, 이번 달에 할 일 하나.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집 앞 화단에 물 주기, 이번 주는 옛날 친구에게 전화하기, 이번 달은 손주 생일 선물 사러 가기, 이 정도면 됩니다. 목표가 있으면 하루의 방향이 생깁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시간이 지나갑니다. 텔레비전만 보다가 하루가 끝납니다. 8번째,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녀에게 물어보십시오. 이웃에게 부탁하십시오. 복지관에 연락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게 부끄럽거나 미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건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도움을 주면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건 오히려 관계를 강화하는 행동입니다. 이 8가지를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하십시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겁니다. 이 루틴들을 일주일만 하셔도 몸이 조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밤에 잠이 조금 더 잘 오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힘드실 겁니다. 한 달 하시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말도 더 많아지고 기력도 생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습관들,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시는 실수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루틴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반대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걸 추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걸 끊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고립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습관이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킵니다. 첫 번째, 텔레비전만 보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켜고 저녁에 잘 때까지 계속 켜놓으십니다. 뭐가 나오는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소리가 있으니까 켜놓으십니다. 텔레비전은 대화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 목소리가 나와도 그건 일방적인 소음입니다. 우리 뇌는 그걸 압니다. 진짜 사람과 나누는 대화와 텔레비전 소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나는 외롭지 않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텔레비전을 보시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뉴스도 보시고 드라마도 보시고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시면 안 됩니다. 시간을 정하십시오. 나는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만 본다 이렇게 정하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끄십시오. 텔레비전을 끄면 뭘 하냐고요? 밖에 나가십시오. 책을 보십시오. 전화를 하십시오. 설거지를 하십시오. 뭐라도 하십시오.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 약속을 스스로 취소하는 습관.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나 요즘 몸이 안 좋아서라고 하십니다. 자녀가 오겠다고 하면 괜찮아, 바쁘면 오지 마라고 하십니다. 경로당에 가려다가도 오늘은 너무 피곤하네라고 하시면서 안 가십니다. 이렇게 한 번, 2번 취소하시면 나중에는 아무도 약속을 안 잡습니다. 친구들도 저분은 어차피 안 나오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도 엄마가 오지 말라고 하시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혼자가 됩니다. 약속은 최대한 지키십시오.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못 가시면 다음 약속을 먼저 잡으십시오. 오늘은 못 가지만 다음 주에는 꼭 갈게라고 하십시오. 관계는 끊어지는 순간 다시 잇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세 번째, 자녀에게 괜찮다고만 대답하는 패턴. 이건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자녀가 전화해서 엄마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응, 나 괜찮아. 걱정 말라고만 하십니다. 외롭다는 말, 힘들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이런 건 절대 안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자녀들이 바쁜 걸 아니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정말 괜찮은 줄 압니다. 그래서 덜 연락합니다. 덜 방문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더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또 괜찮다고 하십니다. 악순환입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요즘 좀 외롭다.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게 짐이 아닙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게 당연합니다. 말씀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네 번째, 집 안에만 있는 것. 이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밖에 나가지 않으시면 모든 게 나빠집니다. 몸도 나빠지고 마음도 나빠지고 관계도 끊어집니다. 나갈 데가 없어. 갈 곳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는 게 아니라 안 찾으시는 겁니다. 동네 한 바퀴 걷는 것도 나가는 겁니다. 가게에 물건 하나 사러 가는 것도 나가는 겁니다. 은행 가는 것도 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목적지가 아닙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행위 자체가 중요합니다. 밖에 나가면 햇빛을 보고 사람을 보고 소리를 듣고 공기를 마십니다. 이게 전부 자극입니다. 우리 뇌에 필요한 자극입니다. 다섯 번째, 핸드폰을 안 쓰시거나 제대로 활용 안 하시는 것.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핸드폰을 많이 쓰십니다. 하지만 전화만 받으시고 먼저 거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문자도 잘 안 보내십니다. 영상통화는 아예 모르십니다. 핸드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자녀에게 먼저 전화하십시오. 친구에게 문자 보내십시오. 밥 먹었어? 이 한마디만이라도 보내십시오. 가능하면 영상통화도 배워보십시오. 손주 얼굴 보면서 통화하시면 전화통화보다 훨씬 좋습니다. 요즘은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도 많이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배우십시오. 이게 외로움을 막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여섯 번째, 술이나 수면제로 외로움을 잊으려는 것.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외로우니까 술을 드십니다. 잠이 안 오니까 술을 드십니다. 아니면 수면제를 드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몸이 더 빨리 망가집니다. 술은 일시적으로는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울증을 악화시킵니다. 수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존성이 생기고 나중에는 약 없이는 잠을 못 주무십니다. 외로움을 술이나 약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해결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으로만 해결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접촉으로만 해결됩니다. 일곱 번째,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라고 체념하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어쩌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든 게 끝입니다. 늙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고립되는 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70대, 80대에도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도 늙습니다. 하지만 고립되지 않습니다.
계속 사람을 만나고 계속 움직이고 계속 살아갑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70이든 80이든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이 7가지 습관, 지금 당장 끊으십시오. 이걸 계속하시면 아무리 좋은 루틴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쁜 습관을 먼저 끊고 좋은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루틴을 실천하시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오는지, 얼마나 빨리 달라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실천하시면 정말로 달라지실까요? 얼마나 빨리 달라지실까요? 실제로 제가 본 사례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주일만 실천하셔도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잠이 조금 더 잘 오십니다. 낮에 밖에 나가서 햇빛을 보시고 사람과 말을 나누시고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시면 저녁에 피곤함을 느끼십니다. 이게 좋은 피곤함입니다. 그러면 밤에 잠이 더 잘 오십니다. 실제로 70대 여성분 한 분은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경로당에 가셨더니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식욕이 돌아옵니다. 밖에 나가고 사람을 만나고 말을 하면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면 배가 고파집니다. 밥맛이 돌아옵니다. 밥을 잘 드시면 기력이 생깁니다. 기력이 생기면 더 활동하고 싶어집니다. 선순환입니다. 셋째, 표정이 밝아집니다. 이건 본인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자녀가 엄마 표정이 좋아지셨네요 라고 말합니다. 이웃이 요즘 건강해 보이세요 라고 합니다. 이게 다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 달 정도 실천하시면 더 확실한 변화가 옵니다. 첫째,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뇌가 깨어납니다. 언어 영역, 기억 영역, 계획 영역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줄었네? 이런 걸 느끼십니다. 실제로 80대 초반 남성분 한 분은 한 달 동안 매일 친구들과 만나서 화투를 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통증이 줄어듭니다. 이게 신기한 건데 외로움이 줄면 실제로 통증도 줄어듭니다.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이런 호소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외로움 자체가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통증을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염증이 줄고 통증도 줄어듭니다. 셋째,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먼저 연락하시고 만나시면 자녀들도 더 자주 연락합니다. 더 자주 방문합니다. 그러면 손주도 더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보상입니다.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주가 전에는 절 보면 어색해하더니 요즘은 먼저 안기러 와요. 제가 밝아지니까 애들도 좋아하나 봐요. 6개월, 1년 지속하시면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첫째, 새로운 관계가 생깁니다. 경로당에서 새 친구를 사귀십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을 만나십니다. 교회나 절에서 새로운 인연을 맺습니다. 이게 노년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둘째, 건강 지표가 좋아집니다. 혈압이 안정됩니다. 혈당이 내려갑니다.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약을 줄일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사회적 연결이 강한 노인들은 실제로 건강 지표가 더 좋습니다. 셋째, 삶의 의미를 다시 찾으십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구나라고 깨닫습니다. 손주를 돌봐주고, 친구를 위로해주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런 작은 역할들이 삶의 의미를 줍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즘은 내일이 기다려져요. 내일 친구를 만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노년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일을 기대하는 노년입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뭘 하시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전화하십시오. 자녀에게, 친구에게, 형제자매에게. 잘 지내? 이 한마디만 하십시오. 이게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밖에 나가십시오. 어디든 좋습니다. 가게든 공원이든 은행이든 나가서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십시오. 이번 주 안에 약속 하나를 잡으십시오. 작은 약속이라도 좋습니다. 친구와 차 한 잔, 자녀와 식사 한 끼, 경로당 방문, 뭐든 좋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하십시오. 그러면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 나는 이미 모든 관계를 잃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끊어진 것 같아도 다시 이을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해도 됩니다. 오랜만이야. 나 요즘 외로웠어.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갑게 받아줍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외로움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고립은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혼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연결될 것인가? 저는 의사로서 30년 가까이 수많은 노인 환자분들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건강한 노년의 비밀은 약이나 운동에만 있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습니다. 연결에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와 나눈 짧은 대화 한마디가 여러분의 수명을 늘려줍니다.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부디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한 걸음이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의사 권영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